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제 및 국내 조정의 활성화 방안 제목으로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 세션 사회를 맡게 된 국회 입법조사처 조규범 법제사법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3시 15분부터 이 세션이 예정돼 있었는데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한 35분, 40분 정도 늦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지금 1시간 15분인데 일단 발제에 앞서서 발제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세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주제는 소비자 분쟁 조정의 국제적 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신 변웅재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프랑스 소비자 분쟁 조정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으로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주제는 아직 온라인에 안 나오셨는데 그러세요? 일단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 Yeah, I'm here. Hello. 예, 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 주제는 온라인 분쟁 해결의 과제 유럽의 관점을 중심으로라고 프랑스와스 르알르 변호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발제자분, 토론자분들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발제를 한 분씩 듣겠습니다. 발표는 각 15분씩 배정해 드리고 토론은 한 7분씩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발제자들께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웅재 위원장님께서 소비자 분쟁 조정의 국제적 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변웅재 위원장입니다. 제 발표드린 거는 이제 그 소비자 분쟁 조정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건가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외국 토론자, 발표자분들을 위해서 자료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 한국 상황 간단히 설명드리고 국제적 협력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협력에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모델을 취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에는 주로 이제 정부 기관들이 지원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많은 이제 조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의료 분쟁 조정, 그다음에 건설, 건축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다음에 개인 정보,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다양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과 관련된 그런 외국 소비자와 관련된 또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상당수가 이제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CDSC에서 하고 있습니다. CDSC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준정부 기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를 보면 이제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인 조정에 대신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 기일 전에는 이제 우리 조사관님들이 조정을 하시지만 또 저희가 조정 기일 후에는 저희가 또 조정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수용하지 않으면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사자가 그 저희의 통지 결정을 받았는데 15일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수락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동의한 것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락 간주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강제력이 발생한 저희 결정은 그 재판상 화해와 같은 유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유력이란 것은 법원에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그러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는 결정은 준사법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조정 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먼저 이제 배경으로서 그 외국과의 그 소비자 분쟁, 소비자 거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사분기의 통계 수치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그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1사분기만 해도 2,871억 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수치인데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구매하고 그다음에 일본, 미국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의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사오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사분기 금년도 1사분기 수치인데 이미 이제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사오는 그런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소비자 관련 분쟁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바운드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 소비자가 이제 한국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관련된 분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웃바운드 분쟁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한국의 소비자가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의 소비자가 한국에서 그 성형 수술을 하는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해지하는 것 관련된 분쟁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소비자께서 이제 한국의 그 K-팝 그 보이그룹의 앨범을 많이 구매하셨는데 이제 구매한 목적이 뭐냐면 이 팬 미팅에 참석하기에 티켓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목적을 달성 못해서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이제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웃바운드 건,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관련된 분쟁들은 다양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회사의 외국 자회사가 만든 그런 텔레비전 세트를 이제 구매하는데 그에 관련된 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가 외국의 항공권 구매하고 관련된 분쟁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의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데 이 한국의 소비자가 이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관련된 분쟁들, 이런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신청인이 외국 소비자인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피신청인이 리스판던트가 외국 회사인 그런 건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만 해도 300건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11월 20일 현재 한 194건 됩니다. 그래서 3년만 봐도 7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지만 이런 외국 소비자를 그런 외국의 그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실무상 있는 애로들을 좀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게 특히 이제 외국 회사를 상대로 할 때 그 외국 회사를 확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 회사라는 게 일단 어떤 회사인지 알기도 어렵고 또 외국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당사자인지 확정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련 통지들을 보내는 거 어려움,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조정관님들이 이제 조정 미디에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관련돼서도 이제 이슈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외국 기업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의 약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약관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이제 저희가 내린 결정이
한국 법상 법적으로 이제 강제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집행하느냐라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과연 현재 이제 있는 시스템 상에서 어떤 걸 적용 가능할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앞에서 세션에서 논의했던 그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여기 적어드린 대로 이게 소비자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가족이나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구매하는 것은 관련된 분쟁은 싱가포르 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적용이 제외됐느냐에 대해서는 또 앞 세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이슈는 좀 더 이제 정책적인 그런 게 강하고 또 각 나라마다 이제 강행 법규가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고려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국 간의 어떤 그 양자 간의 그런 사법 공조 조약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제품을 또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이제 중국과 이제 한국 사이에 그 사법 공조 조약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로 법원의 그런 관련된 협조, 그다음에 또 중재와 관련된 협조가 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물론 해석을 이런 그 사법 관련된 문서 또는 중재 결정 이거를 이제 뭐 저희도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현행 문장상으로는 이런 조정 결정이 포함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각국마다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의 그런 사법 결정에 대해서 그걸 이제 승인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 이제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유효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결정이 사실은 이제 법원의 재판판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과연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모델이 없으면은 이게 한국의 그런 그 소비자 분쟁 조정 관련된 것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약 국가 간의 조약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 간의 이제 소비자법을 집행하는 기관 간의 MOU라든가 또는 소비자 분쟁 중재 기관 간의 조정 기관 간의 MOU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이제 NGO 간의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데 결국은 이제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이 뭐가 중하냐 이죠. 뭐가 중한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EU에 있는 ODR 플랫폼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ODR 플랫폼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또 인근 국가와 함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또 다른 발표자분도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온라인상의 그런 쇼핑을 좀 더 안전하게 공정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언어적인 장벽을 없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 간의 그런 직접적인 컨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국이 갖고 있는 분쟁 해결 기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툴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좀 고르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만 해도 이제 수많은 그런 조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 거래 당사 사업자도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도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또 언어적인 장벽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분쟁 조정 기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9년에 대비해서 2020년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문제 제기된 그런 항목들인데 보시면 이제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처럼 항공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각 국가별로 분쟁 조정 이런 ADR로서
그 결정이 해결된 그런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7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자료들을 보니까는 이런 EU 플랫폼이 이제 ODR 플랫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EU도 다양한 그 마켓, 이 디지털 마켓 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고 거기서 오히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제 EU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ODR 시스템은 여기 표현대로 이제 리던던트한, 그러니까 뭔가 좀 중복되는, 뭔가 좀 그런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이제 막상 사용해 보니까 사업자가 잘 대응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좀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좀 56% 이상이 다시는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또 나쁜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반해서 관련된 비용들은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이제 유지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것까지 이제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웹사이트를 이제 방문하는 숫자는 몇 백만에 이르는데 실제로 이제 이 ADR에 그 회부되는 그런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ADR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건수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작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ODR 플랫폼의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제 마지막 제언은 우선은 저희가 뭐 먼 나라보다는 이제 인근에 있는, 그리고 가장 저희와 소비자 관련돼서 그 가장 접근 이 관련성이 제일 많은 중국과 일본 이런 동북아부터 먼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FTA 안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TA 안에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챕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소비자 보호 관련된 챕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분쟁을 ADR로 해결하는 거에 대한 삼국 간의 이제 별도 그런 조약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기관들 간의 협력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대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들이 분쟁을 많이 해결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기업들이 이런 국경을 넘는 그런 소비자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뭐 한국이든 또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플랫폼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U 같은 ODR 플랫폼의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이게 꼭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제 보장이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과연 실시한지, 또 실시한다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들, 그다음 NGO, 소비자 단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해야 뭔가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변웅재 위원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소비자 분쟁 조정의 국제적 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현황과 또 이제 벤치마킹하는 것에 있어서 EU ODR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2주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제는 왕승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프랑스 소비자 분쟁 조정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승혜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발표에 기회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를 쟁점으로
주제를 다루시는 것이어서 제가 당초에는 프랑스에서의 그 싱가포르 조정 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었는데 오늘 제가 와서 공부를 해보니 유럽에서는 이 싱가포르 협약과 관련해서 논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이 조정 관련 제도를 리딩하는 국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그 유럽 조정 지침 또 유럽 소비자 조정 지침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기존에 있었던 법률의 많은 내용들이 반영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비자 분쟁 조정 지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발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발제문에서 가장 최근에 2023년 10월 즈음에 유럽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지침의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세 가지를 요약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소비자 분쟁 조정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과 장소적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회원국에서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쟁 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는 그 조정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개별적인 조력을 하면 좋겠다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조정 제도가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개념 또는 용어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도 이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됩니다. 하나가 이 컨실리에이션이고요. 또 하나 메디에이션, 또 아비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영어와 1:1 대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본 문헌을 참고해 보니 프랑스에서 이 메디에이션이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컨실리에이션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디에이션이라는 주제로 많은 문헌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메디에이션이라는 용어가 관용적으로 좀 더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여지고요. 이 컨실리에이션은 그러니까 법원이 주재하는 화해라든지 당사자 간의 뭐 화해 협약이라든지 뭐 그 절차라든지에 관해서 좀 더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문헌 중에 이제 프랑스 제도에 대해서 선행 연구하셨던 많은 문헌에서 이 컨실리에이션을 조정으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저도 이 용어와 관련해서 좀 혼돈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유럽 그 조정 지침이 2008년에 제정되면서도 그때 메디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컨실리에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광의의 조정으로 입법하였다는 내용을 프랑스 문헌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프랑스 조정제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2008년 유럽 조정 지침에서 이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2000년 초반부터 ODR 분야 그리고 이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별도의 입법을 추진했었고요. 2013년에 유럽 소비자 분쟁 조정 지침이 제정이 되고 2016년에 프랑스에서는 이행 입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지침에 각국이 어떻게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개별 회원국에서 각각의 조정인을 어떻게 승인하고 관리하는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임무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정부 경제산업부라고 해야 번역할 수 있는 그 경제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총국, 그러니까 소비자 총국에서 유럽 집행위원회에 프랑스 내에서의 이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의 이행 과정, 또 조정인의 명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보고되었던 내용, 그 이행 보고서
참고로 해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에 어떤 이제 개정의 필요성이나 쟁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그 정부 안에 소비자 조정 제도 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우리나라의 소비자원과 같은 약간 그 행정적인 성격을 갖는 행정형 조정 제도나 이런 제도가 아니고요. 프랑스는 민간 조정을 중심으로 아까 그 앞에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프랑스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에도 약 90여 개 정도의 각 개별 분야별로 이 조정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조정 단체에서 각각의 조정인에 대한 그 세부적인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을 제가 활용하고 싶으면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상세한 조정인의 그 전문 분야 또 활동 분야를 보고 조정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선임을 하게 되면 이 선임인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제도 평가위원회에서 프랑스 분쟁 조정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정인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을 그 몇 가지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소비자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사전적인 그 조정 신청 요건으로 사업자에게 먼저 불만 제기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건이 일단 사업자에게 어떠한 통로로든 그러니까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연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소비자 분야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이고 조정인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에서 실무상 이 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거나 어떤 사전 증거와 관련한 뭐 자료들을 그 뭐 받거나 할 때 사업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기관에 뭐 의뢰하고 하는 관행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을 개선을 해서 조정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조정인이 그 조정 절차를 책임지고 주재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업자로부터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저와 법제연구원에 있다 보니 저도 용어를 사용할 때 번역을 할 때에도 이걸 조정으로 할지 화해로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 그 앞으로 우리 법제에서도 어떤 용어를 쓸지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조정 절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문헌이나 아니면 관련 해석 자료에서 과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지 않고 프로시저라고 영어로 하면 그 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는 프랑스 소비자 조정 지침이 프랑스 소비자법전에 입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프랑스 유럽 조정 지침의 내용이 민사소송법전으로 그 편입이 되면서 사용했던 용어와는 좀 더 다르게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용어가 겹치는 면도 많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프랑스에서는 이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그 소송 절차에서 활용되는 여러 조정과 또 이 법원 외 조정, 또 순수한 민간 조정, 우리의 그 자율 분쟁 조정 제도와 더 유사한 이 제도가 좀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도화하는 데서도 이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왕승혜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프랑스에서의 조정 개념의 역사적인 발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 자세히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분쟁 조정에 관한 유럽 지침의 프랑스 국내법 전환 과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미스 프랑스와즈 루알르 벨기에 변호사님, 법무법인 알터리스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브뤼셀 상사법원의 판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발표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hope you can hear me well. Maybe I will raise the microphone a bit so that you can hear me. And I will share my screen to show you my slides. I was happy to have two other discussants before me, so they have already touched upon ODR in the EU and in France, which will certainly help me go a little bit quicker into the topic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So, okay, I would like to show you my screen if that's possible. No, I am. Oh, you can see them? Perfect. Thank you. Okay. So today I will touch upon the challenges of ODR. So the two first speakers told you already a bit about ADR in the EU. And here it's a bit more narrow in the sense that we speak about the consumer disputes. And as you can see from the statistics here, the European consumer use a lot internet to buy online, and therefore there are obviously naturally disputes coming out of those transactions. And the EU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consumer would be protected when it comes to the transaction made with the traders in the EU, to build trust in the common market mainly. So the ODR system is built to be swift, easy and accessible to the consumer, free of charge or at a very low cost, and for low value disputes. So we do not speak about the mediation that was in the directive of 2008, which was, I think, the topic of Ms. Wang. But here we speak about the very low one, the very low value disputes that stay online because that's the best way. You cannot go to court to resolve such disputes. It doesn't make any sense. So can you, I cannot change myself the slides, correct? So I would like to speed up a little bit and do not go into all the details of the slides I have. So I will directly go to slide number 4 to speak about the two different tools that have been put in by the in EU institutions. You have the directive and regulation from 2013. And that's a bit, yeah, that's there. Thank you. And the directive has put in place the minimum harmonization of the principles that the member states should look into when they build their ADR entities, the core principles of those entities, and then the member states had the freedom to decide how to organize those entities. So each different countries has specific entities, but the consumer, and that's from the regulation of 2013, has organized a two-level system with the ODR platform, which is on the left on the slide that you can see, where the consumer can lodge his complaint. And when the trader agrees with dealing with the complaints, they can choose an ADR entity. So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ODR platform to the ADR entity in one of the countries
either of the trader or of the consumer. And the ODR platform can be the case manager of the ADR entities, or the ADR entities take all over again the case in its own ambit. And then you have a third stakeholder that has been designed by the regulation. It's the European consumer centers. And you can already see from here that you have a lot of different entities. So that's not always easy for the consumer to know which one to use. And the European consumer centers are there to assist and help the consumer find its ways through the different entities that can be used, but also to help at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with the trader. So they directly can assess the case for the consumer. If we go now to slide number 7, into the challenges, I will jump into that directly since we do not have a lot of time. The first challenge wa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from 2013 to 2016, nothing happened. It was for the member states to build their ADR entities, to get ready for the accepting the disputes, not only domestic disputes, because some of the member states already have ADR entities, but only for domestic cases. So they needed to find a way to have a system translating the complaints in the different languages of the EU to make sure that everyone would be on the same page. So that was the first challenge that was for the member states when they implemented the directive. So it took 3 years before the system was ready within the whole different countries of the EU. And then if we jump to the next slide, you will see that there was a problem of information. Okay, so underuse, yeah, I changed the order of the slides, so you have this one first, no problem. Let's go to the underuse of the ODR platform. This platform has been in place since, as I said, 2016, but the statistics show that it hasn't been used very often or very well. There were a lot of complaints lodged on the platform, but after that, the consumer was waiting. The consumer was waiting 30 days, and nothing happened because the trader didn't want to agree on an ADR entity. So the case was just closed on the platform, and the consumer was just left without anything, and he had to revert to ADR entity or commence something different. And so that's where the European consumer centers were very helpful, because they could help the consumer find another way to solve their dispute. But you can see that that was a problem, that those the platform put in place was not used. And why? And if we go to the next slide, we will see the reasons. The first reason was a lack of information and also confusion. As the other speakers mentioned, there are too many ADR entities. Actually, for the whole EU, you have 400 entities to choose from. So and even within the different entities, you have different modes of resolving the disputes. You have conciliator, negotiator, ombudsman, you name it. You have different ways of doing. So there was confusion for the consumer who didn't know where to go. And there was also confusion and also a bit of uncertainty for the trader, who was not sure that the platform will be fair, treat him fairly.
So that's the reason why there was a use of underuse of the platform. The other challenge faced by the EU institutions was, and you can go to the next slide, was the lack of transparency. IT is usually used for in legal services for emails, video conferences, cloud storage. But apart from that, if it comes to deal with appointing the mediator or the conciliator, or to store the data of the person, or how would the algorithm would be used to maybe in some cases decide the case of the trader and the consumer. So this lack of transparency was deterrent for the use of the platform and the ADR system. And if you go to slide number 11, you would also have the fact that the service is quite impersonal. Because the service has to be swift for low-cost disputes, then there was an incentive to try to maintain a system that was only online and without any contact with the mediator or conciliator. That's the very essence of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But it's also, if you imagine, it's an sorry, I cannot pronounce it properly. It's not synchronized. It means that the consumer will go online, lodge its claim, then the claim will be transferred to the trader, who will look at it, ask for more information, and then maybe the neutral party will be there in between the trader and the consumer, asking for more information from one or the other, but they are never all together online. They may be, depending on the different systems, but it can still be very impersonal. So these are the challenges faced by the ADR entities and the EU institutions when they put the system in place. So what are the solutions? If you go to the next two slides, please. Next one again. Thank you. And the next again. So the solu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Actually, one of the solution was is very new. It's that a new directive will be soon available. They decided to dismiss the ODR platform and to stop the service of this ADR platform. I'm sorry, Mr. Chairman Byung, to disappoint you, because you mentioned this ODR platform as one of the solutions for Korea. But maybe you can learn from their mistakes, and there are too many entities, so they will reduce them, leaving the ODR platform away, which was costly to maintain and without a lot of effect. So there will only be the ADR entities and the European consumer centers left in the landscape. So that's one first thing. And this proposal has also tried to invite within the ambit of the diverse ADR entities, to invite the user from outside of the EU to use the principles put into the directive 2013, which will be soon changed, but the core principles will not change. So the users, the traders of outside of the EU could prepare their own private platforms
using the principles mentioned by the directive. And another change proposed, so very recently, 2 months ago, is to accept collective claims. And why? It's not class action. It's more, in fact, to alleviate the burden put on the different ADR centers. With the different crises, energy crisis, and the raise of the prices for the consumers, there are too many complaints. So it will be much more effective, and it will keep this efficiency if the claims could be dealt in a more efficient way, having collective claims altogether. So that's one of the response to the challenges faced by the institutions. Another one, and you can go to the next slide, please. Okay, is to attract the traders online. And the proposal, I put it in red, has introduced the duty to reply for the traders. The system remains voluntary, or in some cases, the states had the freedom to decide whether the traders were bound to accept to go to the ADR centers, but the directive was favoring the system of voluntariness. So therefore, they introduced this duty to reply to make sure that the consumer will not have to wait too long before receiving the answer from the trader, who would say, I accept your complaint, I will try to find a solution with you directly, or let's go to an ADR entity to deal with our dispute. So that's a main change that has been put in place by the new proposal. Some member states also decided to work not with the trader them directly, but with their trade associations, so that the trade associations would deal with the consumer and with the disputes, and then revert to the trader and receive reimbursement if they paid directly for the consumer. That's one way to make sure that the disputes would be properly addressed. The next slide, please. To build trust, the directive has put in place this certification of the ADR entities. And I think Ms. Wang mentioned the necessity of the mediators to be qualified and to be on the list made by the Ministry of Economics. And here the directive also mentioned this certification process when the member states have to make sure that the ADR entities respond to all the core principles mentioned in the directive. And there is a way of monitoring this with reporting from all the ADR entities to make sure that those principles are respected, that the right of the consumers are well respected by each of the platforms. So, and France went one step further, because they enacted a decree in 2019 for the expansion of this certification to all the private ADR platforms. So not only the one who were sponsored by the states and sponsored by the EU, but also the one who are like eBay or Amazon. They could voluntarily request their certification for 3 years based on the same core principles enacted by the EU Commission. Next slide, please. So, so the EU made a recommendation to include
all those private platforms within the system provided by the directive to make sure that the rights of the consumer would be well protected also when it comes to the ODR private platforms. So the one that are conducted or maintained by marketplace or union trade associations. So they didn't want to rule, but on a voluntary basis, try to include all those trades and platform, ODR platform within the system. So next slide, please. Here, I was quite amazed to have to look into things that I was not so well aware of when it comes to AI is ethics. And as you can see, there is soft law enacted by institutions around the Commission, so the Council of Europe. There is a charter for ethics in AI for judicial systems, dated end of 2018, and ethic guidelines from the EU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that will look into core principles that AI should respect in terms of protection of the user, and we look at it at the side, at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umer. The consumer. So these are the core principles, and the next slide will go further into those core principles. But this is just soft law. And actually, this is quite reassuring to know that there will be, and that's the next slide, a legal framework which will take into account those principles. The EU Commission made a proposal for AI Act, which has been voted by the EU Parliament in June this year. It should have been enacted by the end of the year, but I think it will be reported to maybe early next year. It includes all those core principles of ethics, and I will come back to it at the end of the presentation, because it's quite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term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onsumers in the EU. So ethics and then protection of data. On the next slide, please. Okay, so GDPR. We all know that this is a text of law which protects the data subject from the privacy of its personal data. And GDPR applies to all those platforms because they process the data of individuals. But more specifically, if we look into Article 22 for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making, even when the consumer agrees to have a decision only based on an automated processing, he still have the right to ask the review of a person, of the person behind the ADR entity, to make sure that he has been treated fairly, that he can contest the decision and give his view on the decision. So that's a very important point. That's the protection of not only the data, but also of the consumer as a person receiving a decision from the ODR platform. Next slide, please. So the EU Commission has also made a proposal to include this very provision in the new directive that will be issued quite soon, probably.
So next slide. Another issue is the control of algorithm, knowing that AI is taking up everywhere, that those platforms are not run partly by algorithms. It has to be sure that the security of the consumer is well protected. So we have here, again, soft law for the control of algorithms through the Charter of Ethics an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who mention it expressly in their text. And on the next slide, you will see that it is becoming also a legal framework for the EU. So it will be proposed in the new text of law as well. So that's about it. I think that were the challenges of the ODR platform through these ADR entities. Knowing the very nature of the disputes, it has to be online dispute resolution, but not at any costs. And there are securities, there are safety ways to make sure that the consumer is well protected. Thank you very much. Well, I will not go into the consumer case because I don't think we have time. Thank you. 네, 세 번째 발표자 미스 프랑스와즈 르왈르 변호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ODR의 난제에 대해서 우리 유럽의 관점에서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이제 우리 디렉티브와 레귤레이션 그 지침과 규칙에 대해서 그 절차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 ADR, ODR의 과제로서 너무 많은 ADR 기관이 있고 또 이 정보의 부족,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ODR 플랫폼의 과소 사용, 투명성 부족, 비개인적인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고 해결책으로 새로운 디렉티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EU ODR 플랫폼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레이더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 의무를 제시하고 또 ADR 기관들에 대한 인증서 사용, 또 유럽 집행위원회의 권고 등도 소개시켜 주시면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규칙, 특히 이제 그 알고리즘 통제에 있어서 인공지능법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 해결책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우리 토론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 지금 토론 맡아주신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바로 토론을 맡아주신 세 분의 그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은 개인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개인국 교수님은 지금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조정학회 연구이사, 공법학회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유호연 박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제사법팀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마이클 벤 덜켄 미국 변호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미네소타주 변호사이시고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피터 앤 김의 외국 변호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국 교수님,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각 5분씩 토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국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개인국입니다. 먼저 제8회 아시아 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발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온라인 분쟁 해결 ODR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발제자 세 분의 발제자께서 ODR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뭐 이걸 집중적으로 발표해 주신 분도 계시고 추가적으로 발표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ODR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ODR 문제 그 자체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세션에서 아직 한국에서는 다양한 민사 조정이라든지 이런 ADR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는데 그 문제와 또 ODR을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DR 플랫폼 또는 ODR 시스템은 그동안 많은 발전과 좌절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20년을 넘어 30년가량 진행되어 왔던 발전과 좌절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면은 ODR 시스템이 큰 기대를 받아왔고 지금도 ODR 시스템은 굉장한 기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또 ODR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고 소위 메타버스 시스템 같은 데에서도 ODR을 활용해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EU ODR 플랫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ODR 플랫폼들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기업 기반의 ODR 시스템하고 공공기관의 ODR 시스템으로 제가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 ODR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기업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몬드리아 같은 ODR 시스템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이런 성과 이후에 많은 ODR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ODR 시스템의 발전은 최근에 AI, 특히 생성형 AI의 출현과 많은 점에서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은 그간의 ODR 플랫폼에 대해서 일반의 인식이나 또 하나 법조인들의 인식이 이를 쉽게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DR 시스템이 편리하고 또 시간이나 공간의 갭을 메꿔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ODR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두 번째는 각 법조인들이 이런 ODR 시스템이 결국 법조 시장을 교란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리걸 테크 플랫폼들은 현재 법조 실무계에 강렬한 반대라든지 또한 현행법 체계와도 실제로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걸 테크를 기업 기반으로 운영하는 대신 이런 ODR 플랫폼을 아예 공공 플랫폼으로 운영하자라는 논의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 같은데 세 번째 발표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연합의 ODR 플랫폼 물론 우리의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점이 시사하는 바 우리나라에서 공공 ODR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 ODR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공 사례는 법원 연계형 시스템 또는 소액 사건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민사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가 쉽게 드는 예는 네덜란드의 레이트바이저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고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느냐. 공공 ODR이다.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철학이 결국 이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말아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한계에 부딪혔고 이용률 역시 상당히 저조하여 추가적인 기술 발전, 혁신을 이루지 못해 결국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공공 기반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문제는 또 하나는 이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가 최근에 나타나는 플랫폼 생태계의 상황이라든지 AI 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하기에 탄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ODR 플랫폼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국제 및 국내 ADR 조정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UNCTAD의 이제 권장 내용 몇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문에 적어놓은 것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시스템 자체가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투명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설명 가능성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 것이냐,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냐 등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아까 세 번째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AI 에틱이라든지 각종 가이드라인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ODR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과거에 웹사이트형, 게시판형, 챗봇형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이게 온라인 디스프트 레졸루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란 말이 붙는 순간 최근의 플랫폼의 경향이 여기에 모두 투영됩니다. 즉 플랫폼은 오늘날 더 이상 AI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플랫폼 규제라고 하는 것은 AI 규제와 별개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생성형 AI와 함께 플러그인된 플랫폼으로 바뀌고 그 규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ODR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ODR 플랫폼은 플랫폼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규제 또는 그 정책의 입안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떠올려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결국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직 충분히 민간 영역에서의 ADR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라는 부분하고도 연결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런 조정이라든지 중재가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ODR 플랫폼이라는 특히 기업 기반의 ODR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빠르게 역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국회입법조사처 류호연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류호연 조사관입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 분쟁이나 그 공정거래 이쪽 분야는 이제 제 전공이나 소관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토론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국회 공무원으로서 이제 발표를 듣고 입법 정책적으로 개선 방안을 한번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저는 주로 왕승열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드릴 건데요. 예, 먼저 박사님의 그 프랑스 소비자 분쟁 제도에 관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예, 프랑스 법제를 공부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고 우리나라 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과정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익숙하지만 민간 조정과 행정 조정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그런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정이란 게 좀 이런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는 모두 그 법원에 맡겨두고 있는 부당해고 같은 거를 또 이런 심판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그런 위원회들이 좀 행정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이렇게 띠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박사님께서는 이 조정제도가 이제 그 자율성을 좀 보장하고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시면서 민간 조정 제도가 좀 발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법원 조정이나 행정 조정도 그 민간 조정 제도가 발전하여야만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을 보완하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럼으로써 이 국민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간 조정 활성화에 동의하는 바이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 가지고 합의에 이른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구제, 즉 소비자와 이렇게 상호 교섭으로 하는 이런 구제는 개별 피해를 구제한다는 점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피해의 반복이나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 사업자 정보 공개, 사업자들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유도, 사업자 교육 확대,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강화 및 업무 영역 확대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나 미국 거래개선협회에서도 소비자 불만과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 입각해서 사업자 행동 규범 및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BBB는 온라인 기업 행동 규약, 온라인 프라이버시 인증 프로그램, 온라인 신뢰 인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의 방안들에 대해서 발표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행정의 기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의 기능에 의존한다는 게 과도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그런 관념이 없던 시절에는 소비자 권리를 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의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소비자가 피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부작용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거래나 상품의 경우 일정수 소비자가 요구하면 국가 및 소비자 보호기관은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소비자의 그 위해가 가는 그런 상황은 보도하지만 도대체 그런 문제 있는 제품이나 회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좀 생각해 봤고요. 또한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여기서 생산된 정보를 일반에게 공표하는 공표 요구권을 가지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사법적 청구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소비자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감독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구제 기구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신속한 손해 전보가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입법 정책적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스터 몰렌 변호사님의 세 번째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i, good afternoon. I know we're over time, so I'll be very brief with my questions to Mr. Bune and Ms. Lewal specifically. Mr. Bune discussed the EU ODR platform as a model of cooperation in consumer dispute mediation in great detail. And while we learned that the site overall is very user-friendly, we also know that many of the traders did not respond, and that over half of the consumers stated that they would not use the platform again. So my question is, what lessons, if any, can be learned from the negative feedback given by consumers regarding the EU ODR platform for ODR platforms in the future? And not to get too off topic, but I'm also wondering if there's anything that can be learned from online marketplaces to better strengthen cross-border cooperation in consumer dispute mediation. Two examples I can think of are eBay and PayPal, which have their own dispute resolution systems. eBay's is almost 25 years old, and in 2010 alone dealt with around 60 million different disputes. And while these may be very simple transactions, I'm wondering if there's any inspiration that can be taken from there to build future ODR platforms. Next, I would like to ask Ms. Lewal,
Considering the potential confusion consumers in the EU face with ADR or ODR, for instance, lodging complaints, difference in services provided by ADR or ODR entities, are there instances where compulsory or mandatory mediation would be best to serve to alleviate some of these challenges? And if so, are there any additional efforts that could be helpful to prevent any feeling of bias or coercion among the parties? And the reason I ask this is because in my own practice, in my home state of Minnesota, we actually do have not necessarily mandatory mediation outside of the court process, but mediation that must at least be offered by a mortgage lender in certain circumstances. And I've found that myself to be very non-coercive and a very good way to begin the process. So if I could get your perspective on that, that would be appreciated as well.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그 한 10분 정도 저희한테 이 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초과됐지만 이게 날카롭게 질문해주신 중요한 질문해주신 토론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발표자님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한 3분 정도씩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변웅재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 소비자 보호와 조정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분쟁 조정 관련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자한테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의료분쟁 관련 데이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사업자한테 이제 업무 개선 권고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제 계속 잘못을 하지 않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경험은 저희한테 정말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결국은 민간이 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시스템을 만들고 또 국가 간에 뭘 만든다고 해서 그걸 당연히 소비자나 기업이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간과 함께 이게 같이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각국의 또 소비자 단체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EU 보고서 나온 대로 그냥 리던던트한 그냥 쓸모없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제도적인 그런 제안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왕승희 전문위원 연구위원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거듭 발표 기회 주신 데 감사드려서요. 이렇게 귀중한 토론 의견 드릴 수 있었던데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토론해 주셨던 내용이 입법 정책적인 개선 방안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내용 저도 참고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안에 제안해 주셨던 호주 미국 제도들은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이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민간 조정이나 행정 조정이나 아니면 법원 조정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념형을 고려하면서도 좀 균형 있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로부터 우리도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토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표하셨던 미스 프랑스와즈 르왈르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Yes, sure.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that has been given to me to speak today. Regarding the compulsory mediation that has been suggested, knowing that maybe it's not the best way, it's better to be non-coercive, as you mentioned. That's the way the directive has always organized things. Try to favor non-coercive ways and to invite the trader to use the platform. And one way that has been put in place by some countries was to invite the traders to use the platform against the consumers, so that they would use the platform for other disputes. And so naturally they would accept to come and agree on the ADR or ODR system when it is them who are as defendant. So that's one way that some countries have found. Other countries have found some mandatory, the obligation for the traders to come online, because even though the directive didn't want that, the member state was still free to make things binding for the traders. Another way is also to invite the trader at least to one session. So it's mandatory to come to the entity and to speak with the neutral person, but then later you are obviously not obliged to go through the whole process and to accept any decision or take any decision yourself with the consumer. That's some ways to circumvent the problem of the trader who do not accept to go online. And regarding the examples of the marketplace ODR private platforms like eBay, yes, these are good examples that have been taken into the attention of the EU, and in its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said that they wanted to keep those platforms and to use them and to invite them just to make sure that the process is fair. And you mentioned eBay, and very briefly, when I spoke with my partners in the office about the traders' right, they were quite harsh against those platforms, because usually they would delist the trader very quickly and would not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eir whole defense, or they would have to do it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sometimes one day, and they do not have the time to do it. And so they would be delisted on the platform. And you know that when a trader is delisted, it's the death of the trader, because the consumer doesn't take the time to go through all the different traders online when they look for things to buy. So, that was my answer to those questions.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플로어에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한 말씀 하실 분이 계시면은 한 분 정도만 코멘트 또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국제 및 국내 조정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소비자 분쟁 조정의 국제적 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 온라인 분쟁 해결의 과제에 대한 논의들을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